1984년 5월 5일 어린이날 아빠, 풍선 갖고 싶어. 라고 조르자 풍선을 사기 위해 잠깐 딸의 손을 놓았습니다. 1분도 안 된 사이 뒤돌았을 때는 딸아이가 없어졌습니다. 수정아! 수정아! 혼이 나간 사람처럼 아내와 놀이공원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아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전히 40년 전 놀이공원에 머무른 할아버지의 가슴 아픈 사연이 지금 시작됩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층 아파트 서재에서 한 남자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앞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명한 81세. 경제지에서는 재벌이라 부르고 뉴스에서는 기부자라 소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입술의 양끝이 아래로 향한 지가 정확하게 40년이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할 때마다 같은 신문 기사들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1984년 5월 6일자 신문. 어린이날 공원에서 아동 실종, 경찰 전국 수색, 신원 미상 여아. 그 옆에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초록색 원피스 드레스를 입은 5살짜리. 하얀 양말, 빨간 샌들. 그 사진은 40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변형되어 왔습니다. 확대되고 축소되고 신문에 실렸다가 인터넷에 올라가고 또 누군가 공유했다가.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 차수정이 마지막으로 보였던 표정으로. 차명환은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차수정 1979년생. 그 다음 차수정 보육시설. 또 차수정 실종아동. 수십 년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을 찾는 것처럼. 아니, 정말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은 5살일 때 사라졌고 그 후로 어디선가 다른 이름으로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혹은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차명환은 입을 뗐다 다물었습니다.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기억은 1984년 5월 5일로 돌아갔습니다. 어린이날 아침, 아내 윤혜숙이 딸의 머리를 빗질하고 있었습니다. 보풀 같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아내의 움직임.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정이 머리 봤어? 이렇게 곱고 검은데. 쓸데없이 자랑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거울 앞에 선 5살짜리는 자신의 머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아내가 목도리를 꺼냈습니다. 공원 가서 목도리는 잃어먹을 테니까 이거는 꼭 해줘야겠어. 엄마의 손가락이 목도리 끝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아빠 가자. 빨리 가자라고 자꾸 아버지의 팔을 흔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아버지의 셔츠 소매를 꼭 짚고 있었습니다. 놀이공원 입구였습니다. 5월의 햇빛이 쨍하게 내려쬐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회전목마가 음악을 틀고 도는 소리, 그리고 풍선 가판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풍선 10,000원입니다. 풍선. 차수정이가 아버지의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풍선이 갖고 싶어? 아빠 풍선 사줄 거지? 차명환은 가판대로 향했습니다. 딸의 손을 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단지 몇 발짝 옆으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가판대 주인에게 어떤 풍선이 좋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빨간색으로 할까? 파란색으로 할까? 라며 물었습니다. 그 사이 몇 초였습니다. 돌아섰을 때 손에는 공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수정아? 처음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습니다. 수정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에 낯선 아이들의 얼굴들만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손에 이끌려가는 아이, 누군가의 아버지 어깨에 앉은 아이들. 하지만 자신의 딸은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동시에 팔다리가 얼어붙는 것 같은 느낌이 몰려왔습니다. 하얀 양말, 빨간 샌들을 신은 아이, 초록색 원피스를 입은 아이. 지금 당장 그 아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수정이가 없어. 아내 윤혜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얀색으로 변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30분 뒤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아이가 혼자 밖으로 나갔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차명환은 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5살짜리가 어떻게 혼자 나갑니까? 누군가 데려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경찰관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아동 실종 신고 접수. 1979년생 여아, 초록색 원피스. 얼마나 지났을까요? 다른 경찰차가 빨간 신호등을 켜며 나타났습니다. 놀이공원 근처 시장 골목에서 아동 유괴 조직이 적발되었다는 무전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섞인 감정으로 차명환은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낡은 트럭 하나가 경찰 지프의 급제동으로 멈췄고 그 충격으로 트럭의 뒷문이 반쯤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아이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5살, 7살, 8살 정도의 아이들. 경찰은 혼란 속에서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냈습니다. 그 와중에 초록색 원피스를 입은 한 아이가 트럭 바닥에서 넘어져 나왔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울음이 나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경찰관이 아이를 들어 올렸을 때 그 아이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이리저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옮겨진 아이는 계속 엄마, 엄마 라고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물어도 집 주소를 물어도 아이는 흐릿한 눈으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경찰이 차명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이가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정이는 말을 잘했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숫자도 세고 아빠, 엄마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이는 말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극도의 공포가 뇌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었습니다. 차명환과 아내는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니까요. 1달이 지났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의 수색은 점차 느슨해졌습니다. 신원 미상의 아동으로 분류하겠습니다. 경찰의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아이는 보육시설로 옮겨졌습니다. 한편 병원의 침대에는 윤혜숙이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던 그녀는 몸무게가 1달에 10kg나 빠졌습니다. 의사는 극도의 정서적 충격으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의학 용어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엄마는 딸을 잃었고 아내는 아이를 놓쳤습니다. 1985년 7월 윤혜숙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40대 초반 자신의 딸을 찾지 못한 채로 무덤 앞에 앉은 차명환은 딸의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에게 한 약속을 지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차명환의 4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찾아야 한다는 집념이 그를 짓누르고 동시에 그를 살아가게 했던 40년. 새벽 5시 여전히 어두운 거실에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여전히 놀이공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늙어 있었습니다. 손등에 나타난 갈색 반점들, 목주름의 깊이, 흰 머리까지 시간은 계속 흘렀고
차명환도 함께 늙어갔습니다. 2005년이 되었을 때 그는 62세였습니다. 아내 윤혜숙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하게 2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해 12월 차명환은 처음으로 다른 여인을 만났습니다. 차성그룹의 자선 파티였습니다. 청담동의 한 호텔 볼룸에서 열린 행사였고 거기엔 회계사, 변호사, 의사, 교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회장님, 차 회장님이라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그 인사들을 기계적으로 받아냈습니다. 손을 흔들고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옮겨 앉고 그런데 어느 순간 무언가가 멈췄습니다. 한 여인이 그의 팔에 살짝 닿으며 차 회장님, 실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서미란 48세, 전직 명품 백화점 관리자였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사업을 했는데요. 큰일을 이루려면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차명환은 처음으로 입가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 파티 이후 그들은 자주 만났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고급 카페에서, 그림 전시회에서 서미라는 늘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너무 일만 하셨어요. 좀 쉬셔야 해요. 회장님의 눈빛이 자꾸 먼 곳을 보더라고요. 뭔가 생각이 많으신가요? 차명환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2005년 12월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내 윤혜숙을 사랑했던 그 남자도 이번엔 다시 한번 누군가를 옆에 두기로 했습니다. 신혼의 첫 밤이었습니다. 서재의 책장 앞에 서 있던 차명환은 손을 뻗었습니다. 딸 수정이의 사진들이 들어가 있던 앨범을 꺼내려 했습니다. 40년을 마음 한구석에 두고 살았던 그 사진들. 하지만 옆에서 서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그런 건. 목소리가 부드러웠지만 뭔가 꺼림칙했습니다. 그런 과거가 자꾸 눈에 들어오면 치유가 안 되지 않을까요? 차명환의 손이 멈췄습니다. 말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아내의 말도 어쩌면 맞을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내려왔습니다. 앨범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서미란이 대신 나섰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회장님, 편히 계세요. 앨범은 방 한쪽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몇 개월 뒤 새로운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한태수 45세, 최준석의 후원으로 입사한 인물이었습니다. 최준석은 서미란의 전남편과의 아들로 회사의 경영에 조금씩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한태수는 업무를 잘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세심했습니다. 차명환은 만족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추천해줬군요라며 최준석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태수의 눈빛은 이상했습니다. 차명환과 마주칠 때마다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 무렵부터 사소한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혜숙에 관련된 제보 전화들이 들어왔을 때 한태수는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는 차명환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최근 제보들은 모두 거짓 신고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태수의 보고는 늘 그랬습니다. 더 이상 신빙성 있는 정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차명환은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있고 피곤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제보가 없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미란은 점점 차명환의 비서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커피를 권했고 작은 선물을 건넸고 조용히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비서실의 분위기는 점차 바뀌었습니다. 차명환이 윤혜숙에 관해 알아봐라고 지시하면 비서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혹은 회장님이 너무 과로하시지 않나 걱정됩니다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차명환은 처음엔 그 말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와중에 최준석이 자주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서미란의 아들이면서도 차명환의 양자 같기도 했습니다. 차명환은 원래 최준석을 대수롭지 않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차성그룹의 경영이 어려워졌고 차명환은 자신의 아들이 없다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혹은 아들처럼 여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최준석은 점차 회사의 핵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미란도 그를 밀어붙였습니다. 우리 준석이가 정말 열심히 일하던데요. 회장님도 보셨죠? 차명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비서실의 구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태수는 이제 차명환의 비서실장이 아니라 최준석과 서미란의 비서실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았는지 모르는지 차명환은 여전히 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윤혜숙의 정보를 다시 한번 정리해 줄 수 있겠나? 한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회장님. 다음 날 한태수는 차명환에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서미란이 그의 팔을 잡아 끌었기 때문입니다. 비서실장님, 잠깐만 뵈어도 될까요? 그 말 뒤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태수는 따라갔습니다. 서미란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서실장님, 우리는 같은 배에 탔잖아요. 회장님이 다시 그런 쓸데없는 수색을 시작하면 우리 그룹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순간 한태수는 자신이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초반에 작은 도움을 준 것이 이제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미란은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서실장님, 회장님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한태수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차명환의 지시를 받은 윤혜숙 관련 정보는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보를 다시 찾아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차명환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최근 10년간 신빙성 있는 제보가 없습니다. 모두 거짓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차명환의 얼굴 색깔이 변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렇군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정이가 정말로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끝낼 수 없었습니다. 비서실장은 그 옆에 서서 자신의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꼭 감싸쥐었습니다. 그 밤 차명환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직접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것은 오래된 신문 기사들 뿐이었습니다. 1984년, 1985년, 그리고 2005년까지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딸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 아이를 잊었습니다. 혹은 그 아이가 정말로 없는 걸까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입력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옆방 침대로 향했습니다. 서미란이 자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로. 차명환은 그 옆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40년이 더 흘렀습니다. 2024년이 되었을 때 지방의 한 소도시에 낡은 반지하 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전남 해남의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곳, 좁은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창문은 겨울을 나기 위해 검은 방수천으로 막혀 있었고 벽은 곰팡이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한 여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윤수정,
45세. 자신이 누구인지도 어디서 왔는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의료 기록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병원 청구서, 처방전, 약봉지들. 의사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폐질환, 척추 압박. 조금 더 미루면 수술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수정의 주머니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약값, 병원비, 월세, 전기료, 가스료. 모두가 돈이 필요했습니다. 새벽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고통이었고 몸을 움직이는 것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아름 13세. 윤수정의 딸이자 이 반지하 집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엄마를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은 늘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밥 먹어. 약 먹어? 아이가 물었습니다. 이른 아침 학교 가기 전에 윤수정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응, 엄마가 먹을게. 너는 얼른 학교 가. 거짓말이었습니다. 약은 사지 못했고 밥도 아이와 나눠 먹을 양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선 웃음을 지으려 했습니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새벽 3시 30분 강아름은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그 시간에 깼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오래된 배낭을 메고 엄마가 깨지 않도록 조심히 나갔습니다. 거실을 지나갈 때 침대에서 나는 엄마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친 호흡이었습니다. 밤새 기침을 했던 흔적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조용히 열고 나갔습니다. 이미 수개월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나왔습니다. 시장 골목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의 불빛도 미약했고 대부분의 가게들은 셔터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강아름은 리어카를 끌고 나왔습니다. 낡은 철제 리어카였습니다. 바퀴가 삐걱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 새벽 거리에는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골목의 이곳저곳에서 폐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지, 박스, 헌종이. 손가락이 냉기에 굳으면서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계속했습니다. 빨리빨리. 학교 가기 전에. 중얼거렸습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시경이 되면 아이는 시장 골목을 벗어나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더 많은 폐지가 있는 곳으로. 누군가의 집 앞에 내놓은 박스, 쓰레기통 옆에 신문지.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떤 것이 값어치 있는 폐지인지 알 수 있는 눈, 움직이는 손. 13살 아이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오래된 손이었습니다. 폐지값도 매일 달랐습니다. 평균 킬로그램당 150원. 하루에 2kg 모으면 300원. 한 달이면. 계산했습니다. 항상 계산했습니다. 엄마 약값까지는 얼마나 더 모아야 할까? 5시 30분경 아이는 한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은 폐지를 팔고 씻고 밥을 먹고 학교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학교 앞 골목에서 같은 반 아이와 마주쳤습니다. 새벽 6시 아직도 어두운 길에서 넌 뭐 하는 거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강아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냥 엄마 심부름. 거짓말은 어색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애들아, 아름이가 폐지를 줍는데.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다른 아이들이 도시락을 펼칠 때 강아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도시락 안에는
밥과 된장이 전부였습니다. 반찬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자신이 먹는 반찬을 빼서 자신을 먹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자 아이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엄마가 일을 못해서 그래. 저 집 형편 봤어? 짝 바꿈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도 눈치를 챘습니다. 아름아, 집에 일이 있니? 강아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침대에 누워있던 엄마가 아이를 보자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아름이 왔네. 학교는 잘 다녀왔어?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고 대신 엄마의 옷을 정리하고 밥을 지었습니다. 인스턴트 라면과 계란 하나. 그것도 엄마를 위해 계란을 빼고 국물만 마셔야 했습니다. 엄마가 계란을 먹어야 하니까요. 그 밤 침대에서 엄마와 아이가 마주 누웠습니다. 윤혜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름아, 학교에서 뭔가 힘든 일 있니?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아이에게 한 것들이 아이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어려웠어. 보육시설에서 자랐거든. 아이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있지 아름아? 사람은 힘들어도 엄마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마음까지 나빠지면 안 돼. 우리 딸이 마음까지 나빠지면 엄마가 못 견뎌. 강아름은 그 말을 가슴에 내려앉혔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이는 학교에서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힘이 생겼습니다. 친구가 비웃어도 아름이는 그냥 자신의 밥을 먹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것도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엄마를 살리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점심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교 급식을 먹는다고 거짓말하고 집에 와서 엄마와 나눠 먹기로 했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정이가 먹던 음식을 한 입씩 엄마에게 주었습니다. 엄마가 말렸지만 아이는 강했습니다. 엄마, 난 이미 먹었어. 며칠이 지났을 때 윤수정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찬 손이었습니다. 새벽 추위에서 폐지를 모으던 손이었습니다. 엄마의 눈에서 뭔가가 흘렀습니다. 아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 모녀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좁은 반지하 방 안에서 추운 밤을 함께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겨울이 왔습니다. 2024년의 겨울이었습니다. 강아름은 매일 새벽에 일어났고 매일 폐지를 모았습니다. 엄마의 약값과 병원비를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13살 아이의 손가락은 계속 빨갛게 부어올랐고 새벽 거리를 헤매는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혹은 더 깊어졌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다는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남았습니다. 엄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 계속했습니다. 그 겨울의 어느 밤 강아름은 평소처럼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경이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검었고 골목도 어두웠습니다. 다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시장 골목의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처럼 보였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호흡이 거칠었습니다. 강아름은 발을 멈췄습니다. 폐지 줍는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엄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픈 사람 혼자 두고 오는 거 아니라고. 강아름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폐지를 모으는 일도 중요했지만 눈앞의 사람도 중요했습니다.
발걸음이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나이든 할아버지였습니다. 70대 후반 혹은 80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호흡이 거칠었습니다. 입술이 파란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강아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그 순간 강아름은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낡은 목도리를 벗었습니다. 겨울 내 유일한 보온도구였던 목도리를 할아버지에게 감싸주었습니다. 작고 약한 손으로 힘껏. 그 다음 아이는 뛰었습니다. 새벽 거리 한쪽에 공중전화를 찾아서 뛰었습니다. 해남 시내도 이제는 공중전화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골목 어귀의 편의점 옆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동전을 찾았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동전 몇 개를 집어넣고 119를 눌렀습니다. 여기 시장 골목 3거리 오른쪽 골목입니다. 할아버지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빨리, 빨리 와주세요. 다시 그곳으로 달아갔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강아름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낡은 손을 감싸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버티세요. 내가 119 불렀어요. 곧 올 거예요. 중얼거렸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무거운지 13살 아이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자신의 손보다 컸습니다. 어른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보였을 때 강아름은 안도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요원들이 빠르게 내렸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아이가 외쳤습니다. 응급요원들이 할아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수액 주사를 꽂았습니다. 심근경색인 것 같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어요. 누군가의 말이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응급요원이 강아름을 바라봤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니?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데요.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어요. 빨간 불빛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응급차는 달렸습니다. 강아름은 뒤에 서 있었습니다. 서서히 어두워지는 새벽 거리에서 손에는 여전히 리어카의 손잡이가 있었습니다. 그 리어카는 비어 있었습니다. 폐지를 모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은 무거움이었습니다. 한편 병원에 도착한 차명아는 응급실에서 여러 시간을 보냈습니다. 검사, 주사, 산소,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해야 합니다. 정말 다행히 제때 응급차가 왔습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차명환의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 병원 천장이었습니다. 가슴에는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회장님 깨셨어요? 많이 위험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차명환은 입을 떴습니다. 첫 번째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아이, 어디 갔어요? 간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착한 아이요? 매일 와 있어요. 지금도 아래 대기실에 있을 거예요. 차명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뜨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볼을 따라 뭔가가 흘렀습니다. 간호사는 티슈를 건넸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아름이 다시 왔습니다. 보온통을 들고 할아버지 깼어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아이는 밥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새벽에 미역국을 끓였어요.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대요. 차명아는 그 아이를 제대로 봤습니다. 처음으로 누가 자신을 구했는지, 누가 이렇게까지 챙기는지 생각하지 않고 단지 그 아이 자체를 봤습니다. 눈의 모양이 누군가를 닮았습니다. 입술의 라인도, 웃음의 패턴도. 차명안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강아름이에요. 그 밤 차명안은 깨어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강아름, 그 이름도, 그 아이의 얼굴도, 아내가 말했던 아픈 사람 혼자 두고 오는 거 아니라고라는 말도 모두가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 윤혜숙이, 자신의 딸 차수정이, 40년을 기다린 그 이름들이. 차명아는 비서실장 한태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한태수, 미안하게 아침 일찍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옆에 있는 아이가 있어. 강아름이라고. 네, 회장님. 그 아이. 그리고 그 아이 엄마를 조사해 줄 수 있겠나? 네. 회장님, 그게. 물어보지 말고 조사만 해줘. 제발. 한태수는 움직였습니다. 아이의 학교 기록, 집 주소, 가족 구성. 하루 만에 기본 정보가 나왔습니다. 강아름 13세, 중학교 1학년. 어머니 윤수정 45세. 신분증상 출생지 미상, 보육시설 위탁아동. 한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 차명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정입니다. 그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차명안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계속. 40년을 기다린 그 이름이, 자신의 딸의 이름이, 그 이름이 지금 45세의 한 여인으로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차명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만나야 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그 딸을 말입니다. 병원의 아침은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들어왔습니다. VIP실이었으므로 창은 크고 햇빛은 충분했습니다. 차명아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의사는 회장님, 정말 다행입니다. 심근경색이었는데 제때 안 왔으면 위험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차명아는 듣고 있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강아름, 그 아이, 그 아이의 엄마. 윤혜숙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오후 3시경 강아름이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같은 보온통을 들고. 할아버지, 깼어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할아버지가 자신을 보면 눈물을 흘리는지. 차명아는 아이가 밥을 담는 모습을 봤습니다. 작은 손이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미역국 엄마가 새벽에 끓였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차명안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름아, 너 엄마는 어떻게 지내셔? 물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강아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계속 아파요. 어제도 밤새 기침을 하셨어요. 차명안의 눈가가 따뜻해졌습니다. 아픈데도 엄마가 항상 날 챙겨주세요. 내가 밥을 못 먹으면 엄마는 먹지 않고 저를 챙겨주세요. 그 순간 차명아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40년 전에 그 목소리를. 아픈 사람 혼자 두고 오는 거 아니라고. 자신의 아내 윤혜숙이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지금 이 13살 아이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아이의 엄마가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차명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강아름이 이상해하며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응, 괜찮아. 목소리가 나오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름아, 너희 엄마 어디서 살아? 물음은 무고했지만 의도는 깊었습니다. 강아름이 대답했습니다. 해남이에요. 시내 저쪽 골목에. 반지하 집. 반지하. 그 단어가 가슴을 쳤습니다. 차명아는 더 물었습니다. 엄마 고향이 어딘지 아니? 강아름이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보육시설에서 자랐대요. 어릴 때 쓸쓸했대요. 차명아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름아, 너 엄마 사진 있어? 아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3살 아이의 핸드폰에는 몇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 45세 여인의 얼굴.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명아는 그 얼굴에서 무언가를 봤습니다. 자신의 죽은 아내 윤혜숙의 얼굴이, 눈의 모양, 인중의 길이, 입술의 라인. 40년이 지났지만 그 얼굴의 뼈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명아는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강아름이 걱정해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아세요? 차명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단지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차명아는 비서실장 한태수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한태수, 그 아이의 엄마. 더 자세하게 조사할 수 있겠나? 네. 회장님. 생년월일, 신분증 기록, 보육시설 기록, 모든 것.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태수는 회장님의 말을 듣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아름은 계속 병원에 왔습니다. 매일 오후 3시경, 새벽에 모은 돈으로 끓인 미역국 또는 죽을 들고, 할아버지, 이제 많이 괜찮아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차명아는 아이의 손을 봤습니다. 붉게 부어있는 손가락들. 아름아, 너 손이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이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정말로 자신을 닮았습니다. 아내를 닮았습니다. 일주일 뒤 한태수가 나타났습니다. 차명아의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손에는 조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차명아는 아이가 없을 때를 기다렸습니다. 한태수, 뭘 알았나? 한태수가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명아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강아름의 엄마 윤혜숙, 생년월일 1979년 5월, 신분증상 출생지 이상, 보육시설 위탁아동, 1985년경 경주의 어린이집에서 윤혜숙이라는 이름으로 등록, 이유 신문 기사에서 본 어린이날 실종아동 이름. 차명아의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종이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한태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차명아는 다시 읽었습니다. 1979년 5월, 자신의 딸이 실종된 게 1984년 5월,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1979년생이면 자신이 딸을 잃어버린 그 해에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차명환이 계산했습니다. 딸은 1979년 4월생이어야 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5살 아이였으니까요. 5살 1984년 1979년생. 차명환의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떨렸습니다. 1979년 5월이라는 것은 거의 같은 시기였습니다. 어쩌면 같은 해, 거의 같은 달. 그리고 신분증에 기록된 출생지 미상, 보육시설 위탁아동,
신문 기사에서 본 이름으로 등록이라는 항목. 차명환의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한태수,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없겠나? 이 아이가 언제 보육시설에 들어왔는지, 누가 이름을 붙였는지, 목소리가 나오기 힘들었습니다. 한태수가 말했습니다. 1985년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신문 기사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차명환은 알았습니다. 어떤 신문 기사를 말하는 것인지. 1985년 신문. 자신의 딸 차수정이 실종되었다는 기사. 그 기사를 읽은 누군가가 신원 미상의 한 아이를 보고 그 아이에게 윤혜숙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차명환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딸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자라났고, 공장에서 일했고, 결혼했고, 이혼했고, 지금 해남의 반지하 방에서 13살 딸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차명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뜨거움만 남았습니다. 40년의 뜨거움이. 다음 날 오후 강아름이 또 왔습니다. 차명환은 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름아, 혹시 너 엄마 이름이 뭐였지? 강아름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는 윤혜숙이라고 해요. 근데 왜요? 차명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들 수 없었습니다.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40년을 기다린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들었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강아름이 물었습니다. 차명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는 밥을 담았습니다.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할아버지가 자신을 이렇게 보는지. 하지만 차명환은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손녀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엄마는 자신이 40년을 기다린 그 딸이었습니다. 그날 밤 차명환은 잠이 안 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뇌가 계속 같은 것을 반복했습니다. 윤혜숙, 1979년 5월생, 신혼미상, 보육시설, 그리고 신문기사. 40년 전에 그 신문기사. 왜 보육시설에서는 그 아이에게 윤혜숙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것이 자신의 딸이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차명환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차명환은 다시 한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한태수, 또 알아본 게 있나?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1985년경의 경주 보육시설. 그곳의 기록을 찾아봐. 어떻게 해서 신원 미상의 아이가 윤혜숙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었는지. 한태수는 움직였습니다. 경주의 오래된 보육시설들로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한태수가 병원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또 다른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차명환은 아이가 없을 때를 기다리지 않고 아이의 앞에서 그것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아름이 할아버지,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차명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이 좀 있어서. 아이는 밥을 담았습니다. 여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나간 뒤 차명환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경주의 가장 오래된 보육시설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1985년 7월경 신원 미상의 여아가 경찰에 의해 보호되어 입소. 보육사가 당시 신문 기사인 어린이날 실종아동 관련 기사를 보고
그 이름인 윤혜숙으로 공식 등록. 아이는 나중에 학교 입학 시 신분증에 차수정으로 변경하도록 신청했으나 이미 오래전부터 윤혜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음. 차명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딸은 무의식 속에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살 때 유괴되었을 때 또는 경찰서에서 누군가 읽어준 윤혜숙이라는 이름, 아니면 자신의 엄마 윤수정의 이름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아이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고 보육사가 묻자 반응을 보였고 그렇게 정식으로 등록되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무의식적 기억을 현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차명환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가슴에 통증이 있었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의사는 아직 한 주일 더 누워 있어야 합니다라고 했지만 차명환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딸을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인지, 아니, 정말로 자신의 딸인지 눈으로 봐야만 했습니다. 간호사가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세요? 차명환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 좀 내려갔다가 올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만류했습니다. 회장님, 아직 회복 중입니다. 절대 무리하시면. 차명환은 손을 들었습니다. 알았어요. 잠깐만 다녀올게요. 그리고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남까지의 거리는 1시간이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차명환은 주소를 말했습니다. 강아름이 말했던 그 골목. 반지하 집. 택시가 달렸습니다. 차명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남의 시골 도로가 지나갔습니다. 논, 밭, 작은 마을들. 40년 전에 자신이 찾던 그 딸이 이 낯선 지역에서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자신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모르면서요. 골목에 들어섰을 때 차명환의 손이 떨렸습니다. 좁은 골목, 반지하 집들, 곰팡이 냄새. 강아름이 말한 그곳이었습니다. 차명환은 택시를 내렸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기사가 이상해했지만 돈을 건넸습니다. 차명환은 그 집의 문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이 초인종을 누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이 순간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안 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45세의 여인. 창백한 얼굴. 하지만 차명환은 그 얼굴에서 자신의 아내를 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딸을 봤습니다. 눈의 모양, 얼굴의 선, 입술의 라인. 모두가 겹쳐 있었습니다. 차명환의 입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단어만 나왔습니다. 수정아. 여인이 이상해했습니다. 누구세요? 차명환은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인이 기침을 했습니다. 벽에 기대면서 소매를 걷었는데 그리고 그 순간 차명환의 눈이 고정되었습니다. 여인의 왼쪽 팔목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2cm 정도의 냄비 테두리 자국이 있었습니다. 차명환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4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살 차수정이가 뜨거운 냄비를 만져 울던 밤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이 밤새 약을 발라주던 그 손가락, 그 흉터였습니다. 차명환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리면서 약 바르기 싫다고 울었잖아. 여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가 떠오르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차명환이 계속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냄비를 만져서 올 때 아빠가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밤새 약을 발라줬어. 기억나? 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차명환이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인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명환이 말했습니다. 너 차수정이 맞지? 윤혜숙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차명환은 계속했습니다. 아빠다. 난 아빠야. 차명환이 아빠야. 여인의 손에 들려있던 물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리 소리가 났습니다.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4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깨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차명환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뜨거움만, 40년의 뜨거움만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들 사이에 서 있었고 그 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윤혜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마치 5살 아이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차명환은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인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직도 현실인지 꿈인지 확실하지 않은 표정으로 차명환이 다시 말했습니다. 응, 우리 수정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윤혜숙의 눈에서 뭔가가 흘렀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아빠.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자신을 확인하듯이 차명환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윤혜숙은 더 이상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손이 자신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차명환은 그 여인을 안았습니다. 4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윤혜숙의 몸이 차명환의 가슴에 기대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늦었어. 차명환이 중얼거렸습니다. 반복되는 말이었습니다. 미안해. 윤혜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울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누군가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강아름이 들어섰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어디? 아이의 말이 멈췄습니다. 낯선 남자가 자신의 엄마를 안고 있었습니다. 차명환은 아이를 보며 천천히 윤혜숙에게서 손을 놓았습니다. 윤혜숙의 얼굴이 아이를 향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이었습니다. 차명환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름이 왔어?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강아름이 이상해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세요? 엄마 뭐예요? 윤혜숙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름아 이리 와.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차명환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윤혜숙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윤혜숙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름아, 이분이 아름이 할아버지야. 엄마의 아빠.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차명환이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라고. 아름아, 너 엄마를 정말 잘 챙기더구나. 아주 잘 챙기더라. 반지하 방을 둘러봤을 때 차명환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곰팡이 냄새, 축축한 벽, 낡은 가구들. 창문은 검은 방수천으로 막혀 있었고 침대 옆에는 의료 기록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차명환이 중얼거렸습니다.
윤혜숙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차명환이 물었습니다. 수정아, 왜 치료를 안 받았어? 그 말에 윤혜숙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돈이,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아름이 급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돈이 없어서 엄마가 약을 못 샀어요. 아이의 목소리도 작았습니다. 차명환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아팠습니다. 흉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40년. 자신의 딸이 이 반지하 방에서 돈도 없이 병을 치료받지도 못하면서 혼자 딸을 키워왔다는 것이 말입니다. 차명환이 다시 물었습니다. 수정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 윤혜숙이 침대 위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표정으로 아빠, 저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몰랐었어요. 차명환은 앉아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을 기다린 그 손이 윤혜숙의 손은 많이 거칠어 있었습니다. 관절염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일했던 흔적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차명환이 딸의 손을 쓸어내렸습니다. 강아름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예요? 차명환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자신의 딸을 보았습니다. 응, 난 너의 할아버지야. 그리고 아름이 엄마의 아버지야. 그 밤 세 사람은 같은 침대에서 밤을 셉니다. 좁은 반지하 침대에서 아버지는 딸의 등을 쓸어내렸고 딸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고 손녀는 두 사람 사이에 작은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차명환은 밤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수정이, 우리 수정이. 윤혜숙은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혼자 살아온 그 몸과 마음이 갑자기 누군가를 안는 일이 얼마나 낯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차명환은 일어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딸의 손을 놓지 않으면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 한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한태수, 미안한데 지금 내가 해남에 있어. 딸을 찾았어. 전화 너머에서 한태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네. 회장님? 차명환이 계속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 딸이 폐질환이 있어. 당장 응급실 준비해 줄 수 있어? 해가 떠올랐을 때 차명환은 딸과 손녀를 안아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40년을 기다린 그 딸과 손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이상하게 봤습니다. 80대로 보이는 노인이 40대 여인과 13살 아이를 안고 나가는 모습이 말입니다. 차명환은 운전기사를 바라봤습니다. 병원으로 가줄 수 있어요?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40년의 무게가, 그 무게가 담긴 목소리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 윤혜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남의 평범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논, 밭, 작은 마을들. 자신이 40년을 살던 그 도시. 하지만 지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혜숙의 손가락이 아버지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마치 5살 때처럼. 차명환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강아름은 두 사람 사이에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직도 이해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단지 이 순간이 좋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병원의 VIP실이었습니다. 윤혜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고 여러 기계들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들렸습니다.
회장님,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폐의 절반 이상이 손상되어 있었지만 이제부터 치료를 받으면 많이 호전될 것입니다. 차명환은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윤혜숙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불 속에 누운 그 얼굴, 40년을 기다린 그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떠졌을 때 윤혜숙은 천장을 봤습니다. 하얀 천장, 병원 천장이었습니다. 가슴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그런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의료기계들의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정하겠어? 차명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자지 않은 표정으로 윤혜숙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아빠라고 부른 목소리였습니다. 응, 우리 수정이. 차명환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반복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차명환은 딸의 손을 놓지 않고 밤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도 아침이 되었을 때도 딸의 손을 놓지 않으면서 꼭 잡고 옆에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아름이 학교에서 돌아와 병원에 들어섰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이전보다 색깔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차명환은 의자에 앉아서 손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강아름이 물었습니다. 응, 금방 깰 거야. 차명환이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윤혜숙의 눈이 떠졌습니다. 아름이 왔어?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강아름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어때요? 아파요? 윤혜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훨씬 나아졌어. 우리 아름이 때문에. 차명환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딸과 손녀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아름아, 할아버지가 이제 엄마 잘 챙겨서 건강하게 만들게. 차명환이 강아름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엄마가 밤새 거친 호흡을 하면서도 계속 너에 대해 걱정했어. 아름이는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도 엄마한테 먹을 것을 챙겨줬다고. 강아름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윤혜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해줬어. 아픈 사람 혼자 두고 오는 거 아니라고. 차명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문장을 들었을 때 자신의 아내 윤혜숙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40년 전 자신의 아내가 평생 입버릇처럼 하던 말. 그 말이 지금 이 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그 말을 자신의 딸에게 전했습니다. 차명환은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밤 차명환은 윤혜숙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강아름이 잠든 사이 아버지와 딸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차명환이 물었습니다. 우리 수정이 정말 기억을 못했어? 윤혜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에서 계속 보이는 분이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얼굴이 작구만. 차명환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수정이가 기억하고 있었구나. 차명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보육시설에서 난 이름도 없었어요. 번호로 불렸어요. 17번. 윤혜숙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보육사가 신문 기사를 보고 내가 차수정이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나도 그 이름에 반응했대요. 무의식적으로. 차명환이 딸의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자란 것, 공장에서 일한 것, 남편과 이혼한 것, 혼자 딸을 키운 것. 4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혼자였는지 말입니다. 수정아, 미안해. 차명환이 반복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차명환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다음 날 비서실장 한태수가 나타났습니다. 병실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차명환이 아이가 없을 때를 기다렸습니다. 한태수, 들어와. 차명환이 말했습니다. 한태수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침대에는 윤혜숙이 누워 있었습니다. 한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이분이? 차명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우리 수정이야. 40년을 찾던 우리 딸이야. 한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명환이 계속했습니다. 한태수, 지난 40년 동안 내가 못 받은 제보들이 있지? 한태수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제가. 차명환이 손을 들었습니다. 뭔가, 아니 누군가가 내가 딸을 찾는 길을 막았겠지? 한태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차명환이 침대 위에 딸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수정이를 치료해야 해. 모든 걸 해줘. 알겠지? 한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죄송합니다. 한태수의 목소리가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차명환은 비서실장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을 봤습니다. 40년을 기다린 그 딸을 말입니다. 밤이 되었을 때 차명환은 딸의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혜숙은 깨어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깨어 있었습니다. 차명환이 물었습니다. 우리 수정이 혼자라고 느껴본 적 많지? 윤혜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차명환이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아빠가 있어. 그리고 우리 아름이도. 그리고 돌아가신 엄마도. 아버지의 말에 윤혜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어요? 윤혜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명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너를 찾아달라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다가 가신 분이야. 목소리가 나올 수 없었습니다. 침묵만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버지와 딸은 40년의 세월을 함께 견디고 있었습니다. 차명환이 집에 돌아온 것은 윤혜숙이 수술을 받은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섬이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차명환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40년을 기다린 딸을 찾은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차명환은 섬이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수정이를 찾았어. 섬이란의 몸이 굳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려다가 멈췄습니다. 차명환이 계속했습니다. 40년을 기다렸어.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누군가 내가 딸을 찾는 길을 막았겠지? 섬이란의 입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그건. 차명환이 손을 들었습니다. 말하지 마. 이미 다 알았어. 차명환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1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파일들을 정리하면서 40년 전의 신문 기사들을 다시 읽으면서 딸의 사진을 다시 보면서 그리고 나왔습니다. 섬이란의 얼굴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차명환은 비서실장 한태수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의 별도 공간에서 한태수가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습니다. 차명환이 말했습니다. 40년이야. 40년 동안 내가 못 받은 제보들과 기록들을 다시 조사해 줄 수 있겠나? 한태수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그건 차명환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서미란과 최준석이 이 모든 걸 막았지? 그리고 너도? 한태수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명환이 물었습니다. 왜 그 정도까지 해야 했어? 한태수가 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최준석의 비자금, 서미란의 압박, 자신의 선택,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차명환은 한태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비자금이 얼마나 돼? 한태수가 숫자를 말했습니다. 억 단위의 숫자였습니다. 차명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태수, 넌 왜 이런 짓까지 했어? 처음엔 작은 도움이었을 텐데. 한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차명환은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차명환은 비서실장에게 명령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넣을 거야. 40년간의 제보 차단과 횡령. 한태수가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제발. 차명환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넌 지금부터 진실을 말해. 모든 기록을 꺼내. 그럼 고려를 해주겠어. 한태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명환은 비서실장을 돕지 않았습니다. 단지 일어서서 나갔습니다. 그날 밤 차명환은 서미란과 최준석을 호출했습니다. 거실에서 최준석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35세의 한 남자. 차명환은 그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딸을 찾았어. 40년 동안 숨겨온 내 딸을. 최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차명환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너와 내 어머니가 내가 딸을 찾는 길을 막았단 걸 알았어. 최준석이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그건. 차명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넌 나의 아들이 아니야. 절대 내 아들이 될 수 없어. 최준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미란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회장님, 우리가 한 모든 일이 회장님을 위한 거였잖아요. 차명환은 서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오래전에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따뜻한 눈빛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아래로 향한 눈빛만 있었습니다. 차명환이 말했습니다. 내가 딸을 찾지 못하도록 40년을 막았다고? 그게 나를 위한 거냐? 서미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명환이 계속했습니다. 비자금 계좌들, 횡령 기록들, 모든 것을 경찰에 제출할 거야. 그리고 너희는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최준석이 외쳤습니다. 아버지, 제발. 차명환은 손을 들었습니다. 부르지 마.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절대로. 서미란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우리 그룹은? 차명환이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떠나간 그룹이야. 내 딸이 돌아온 그룹이야. 집에서 나가라는 말도 했습니다. 차명환은 짐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서미란과 최준석은 밤이 깊어가는 와중에 짐을 챙겼습니다. 차명환은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혜숙의 병실을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딸을 확인하기 위해요. 윤혜숙은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야경이 보였습니다. 차명환이 들어왔을 때 윤혜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차명환은 딸의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수정이. 이제부턴 아빠가 있어. 아무것도 혼자 견딜 필요 없어. 윤혜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될 때까지. 아침이 되고 또 날이 지나갈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윤혜숙은 처음으로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차명환이 옆에 있었습니다. 손을 잡으면서
윤혜숙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아직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높은 건물들을 보면서 윤혜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여기가 서울이에요? 차명환이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가 사는 곳이야. 이제부터 우리 수정이가 살 곳이야. 열흘이 지났을 때 윤혜숙은 산책을 더 오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로비를 돌아다니며 차명환은 딸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보았습니다. 80대의 할아버지와 45세의 여인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그들 사이에 기묘한 닮음을.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었으니까요. 3주일이 지났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환자분이 이제 퇴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기적인 통원 치료는 필요하지만 회복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차명환은 의사의 말을 들었지만 눈은 윤혜숙을 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강아름도 병실에 와서 엄마 이제 퇴원해서 나갈 수 있어? 하고 물었습니다. 윤혜숙이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우리 이제 나갈 수 있다. 새로운 집은 강남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큰 방, 깨끗한 주방, 따뜻한 온기. 윤혜숙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렇게 큰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차명환이 윤혜숙의 손을 잡고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수정이 집이야. 이제부터. 강아름은 이미 자신의 방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큰 침대, 책상,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아이가 외쳤습니다. 엄마, 이게 우리 집이야? 한 달이 지났을 때 강아름은 학교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교였습니다. 새로운 학교. 그곳에서 아이는 더 이상 폐지를 줍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중학교 1학년 강아름이었습니다. 짝을 바꾸라는 요청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은 그 아이의 과거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 집에 돌아온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봤습니다. 더 이상 창백하지 않은 얼굴. 윤혜숙이 물었습니다. 우리 아름이 학교는 어땠어? 강아름이 대답했습니다. 좋았어, 엄마. 2달이 지났을 때 윤혜숙은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나왔습니다. 환자분, 폐의 회복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이대로라면 정상 생활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혜숙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차명환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우리 수정이 이제 뭐 하고 싶어? 윤혜숙이 대답했습니다.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빠,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차명환은 미소 지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다가 이제 딸이 자신의 삶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차명환은 딸을 위해 작은 카페를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골목에. 윤혜숙이 항상 꿈꾸던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밥을 나누는 일. 그리고 그 카페는 윤혜숙의 이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봄이 되었을 때 차명환은 딸과 손녀의 손을 잡고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한 공원. 새들이 지저귀고 벚꽃이 피어나는 곳. 차명환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딸은 옆에 앉았고 손녀는 공원을 뛰어다녔습니다. 새 운동화를 신고 뛰어다니는 강아름의 모습을 보면서 차명환은 오래전 어린 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5살 때 놀이공원에서 보던 그 모습.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금은 딸이 자신의 옆에 있었습니다. 윤혜숙이 말했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차명환이 대답했습니다. 응, 왔어, 수정아.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40년 긴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윤혜숙의 손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등에 있는 갈색 반점들, 주름진 피부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40년 전 놀이공원에서처럼요. 공원의 벤치에 앉은 세 사람. 세대를 건너뛴 그들의 모습을 누군가 본다면 단순한 할아버지와 엄마, 손녀의 모습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40년의 세월과 그 세월을 견뎌낸 두 여인의 삶과 그들을 찾아낸 한 남자의 집념이 있었습니다. 석양이 점점 낮아졌습니다. 공원 전체가 황금색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차명환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40년이라는 시간도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딸 윤혜숙도 자신의 손녀 강아름도 비록 힘들었지만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을. 강아름이 할아버지와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봤어? 내가 얼마나 빨리 뛰었는지 봤어? 윤혜숙이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차명환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40년 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입술의 양끝이 위로 향하는 웃음으로. 저 멀리 서울의 건물들이 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명환에게는 40년의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딸과 손녀와 함께하는 그 아침 말입니다. 세 사람은 공원을 떠났습니다. 손을 잡고 함께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아버지의 마음,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딸의 모습, 엄마를 살린 손녀의 사랑. 이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저도 최근에 아버지께 말씀을 놓친 적이 있어요. 사소한 일로 무심코 던진 말들, 바쁘다며 미룬 전화들. 이 드라마를 만들면서 정말 후회됩니다. 우리는 언제 가족과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 앞에서 진심을 전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차명환처럼 40년을 기다리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연락해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